안녕하세요. 칸트, 이번에는 몇 회죠? 칸트 10, 칸트 14회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칸트 철학을 이렇게 배우면서 사실은 헤겔이 거대한 의미에서는 칸트의 굉장한 추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영혼 불멸, 자아의 논증에 대한 것이 그 불가하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컵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I think that I think a cup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굴린다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뭐야? 개념 자체의 정당성이나 개념의 어, 실제론적 수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은 생각한다라는 사유를 무한하게 한다라고 해서 나라는 개념 자체의 뭐야? 개념이 확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칸트 영혼불멸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자아는 순수 자아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칸트의 영혼불멸에 관한 변증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헤겔 대논리학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헤겔의 칸트 비판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칸트의 논증에 따르면 자 혹은 그것을 통해서는 사유의 선험적 주관 X 이상의 어떤 것도 표상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겔은 이러한 선험적 주체는 오히려 자기의 수로인 어떤 사유를 통해서만 인식된대요. 내가 이 컵을 생각을 한다라면 나라는 자아는 컵을 경유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내가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컵을 분리된 상태로 인해서는 나는 그 어떤 개념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나는 나고 컵은 컵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칸트는 굳이 이 컵이라는 대상을 경유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나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칸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이 자아는 우리가 바로 그 자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자아를 사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지닌 거래요. 내가 나 자신을 사유하는 것은 자유롭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유하는 것이 경험에 얽매여 있는 한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마치 신성불가치만 불가해한 영역으로 무한 판단으로 칸트가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류추리는 사유 속에서의 자기의식의 양태가 그대로 객관에 대한 것으로서의 지성 개념이 되고 나는 사유한다가 하나의 사유하는 존재이며 물 자체인 듯이 간주되며 이러한 방식에 따라 의식 속에서 자아는 언제나 주체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표상의 온갖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일적이면서도 동시에 외면적인 것으로서의 다양성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단일한 주체로 나타난다는 것으로부터 부당하게도 자아는 하나의 실체이며 질적으로 단순한 것이면서 일자이고 어떤 공간적 내지 시간적 사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실존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아, 머리 아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해결 선생, 이게 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수 자아에 대한 파악 자체를 칸트 자체가 불가해한 걸로 정의를 내려버리고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따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게 해결도 좀 말을 이거를 제가 그대로 적은 건데 임석진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결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유하는 나 자체가 그 본질 그 자체인데 그것을 굳이 나라는 것과 사유한다라는 걸 꼭 분리를 시켜 놔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며 일단 데카르트는 나는 사유한다. 나는 의심한다. 이거를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칸트는 나는 사유한다를
나는 의심한다, 나는 사유한다를 그 형식 그 자체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칸트 역시도 나는 마치 나는 사유한다, 나는 뭐야 의심한다가 통각이라고 보시면 선언적 통각이라고 보시면은 꼭 그 옆에 경험적인 대상을 놔둬서야만 얘가 파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 자체는 불가해한 영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참 해겔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유하는 것이 자아라는 것을 떠나서는 결코 자아는 사유될 수 없다는 것. 이와 같은 자기의식의 본성을 불편하다거나 또는 어떤 오류로서의 순환론으로 명명하는 것은 실로 우스운 일이다. 여기서부터 해겔과 칸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해겔에게 있어서 순수한 자기의식의 무한적인 운동은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의식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인 자기의식 속에서 그리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본성이 개연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계시 종교의 필이 나오죠. 왜냐하면 바로 자기의식이야말로 현존하는 따라서 경험적으로도 지각 가능한 순수 개념이며 나아가서는 절대적인 자기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해결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칸트에게 있어서 영혼 불멸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심판받는 지점에 있을 때 내가 사실은 판단을 받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영원한 개념이나 사변적인 절대적인 실체는 나한테 개연되는 것이 아니에요. 칸트 철학에서는. 근데 해겔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순환론은 내가 사유한다라는 운동 자체의 순환론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연스러운 것이 계시되는 과정 안에서 영원한 것의 본질이 나의 자연스러운 의식 안에서 개연이 된다. 계시가 된다. 현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겔이 굉장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가톨릭적인 면이 있다. 계시 종교의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겔과 칸트의 결정적인 차이다. 칸트는 의식이 가진 자아의 순수자의 파악을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억월드한 상황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반해서 해겔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자기 의식의 계신 과정 그 자체이고 절대적인 개념이 그 안에서 계시를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거를 한번 또 봐볼게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해겔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혼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요거는 법철학에서 제가 조금 따온 이야기인데 해겔의 법철학 중에서 임석진 선생님이 또 옮기신 버전입니다. 물질은 무겁다라고 할 때 이 수로는 단지 우연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치고 그 어느 것도 무게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래요. 물질은 오히려 무게 그 자체이고 무겁다라는 것이 물체이며 이것이 그대로 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의지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은 의지이다. 의지는 자유가 없이는 빈말일 뿐이며 자유는 역시 오직 의지일 때 그리고 주체는 또한 주관일 때 비로소 현실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티가 나는 게 뭐냐면은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 법칙은 주체와 관계를 맺지만은 도덕 법칙 자체는 내용이 없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이 인간의 행위를 정초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다니까. 형식 자체는. 근데 여기서는 해겔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유이며 주체의 의지와 그런 도덕적 행위의 근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을 시키지 않고 그것이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또 나와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 현실이라는 말은 해겔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비클리시카이트라고 해서 현실 개념이 해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 자체로서
현상과 구별이 돼요. 현상은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감수성,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현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규정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나 자신의 타자, 존재론적인 타자를 통해서 휩쓸려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본질론적인 차원에서 가상을 산출한 다음에 그 가상을 지향하는 과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적인 타자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본질적인 가상에서 흔들리는 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현실 그 자체로부터 개진이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포함된 지점이 현실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칸트와도 지금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칸트에게 있어 도덕 법칙은 사실은 현실의 영역이 아니라 추상적인 형식, 포멀리즘의 영역이라면 해겔에게 있어서 도덕 법칙 역시도 현실과 현상과 이념과 구분이 되지 않은 현실적인 차원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유와 의지의 구별은 이론적인 태도와 실천적인 태도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데 여기에는 두 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는 사유의 특수한 한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내가 행하는 의지도 내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사유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하는 의지를 그것을 이론이성과 굳이 구분을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얘기죠. 즉 의지란 사유가 스스로 현존하는 세계로 옮겨가는 방식이며 현실로 존재하고자 하는 충동적인 사유이다. 역시 해겔은 여기서 사유, 여기서는 이론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론, 충동적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의 이론이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어떤 법칙이라면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영역에 고요하게 머물고 있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이 해겔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진짜 고유하고 진정한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현실로 외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이 사실은 해겔의 생각인 것이죠. 여기서 해겔과 칸트가 차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칸트는 도덕 법칙과 선의지 이런 것을 현상계의 세계와 따로 떨어져서 놓고 있어요. 근데 해겔은 어때요?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도덕 법칙이고 진정한 선의지면은 그것의 충동인 또한 있을 것이고 그 충동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굉장히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겔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해겔과 칸트의 분명한 차이가 나오고 해겔이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느낌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해겔이 칸트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 제가 좀 빨리 얘기한 것도 있는데 꾸준히 제가 해겔 칸트는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따라와 주신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친절하게 답글을 달겠습니다. 어,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